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평화롭고 무탈했던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그전에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날이 오네요. 그리고 저는 이 나이에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황혼 이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고 말이죠. 황혼 이혼 같은 건 텔레비전이나 그런 곳에서만 나오는 남의 이야기인 줄 알고 살았는데 제 일이 되었네요. 사람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일 같습니다. 평탄하고 무탈하게 살아온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그게 무너지고 사연이 많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아직도 어이가 없고 화도 나지만 이미 일어난 일 뭐 어쩌겠냐 싶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제가 어떤 일을 당하고 겪었는지 제 주변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러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네요.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또 한 남자의 아내이자 또 얼마 전에는 결혼한 큰애가 아이를 낳아 할머니가 된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뭐 평범하다고 하면 평범할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한 가지 조금 다른 점은 저희 남편이 상당히 성공한 사업가였다는 거. 그리고 저도 집안에 돈이 꽤나 있어서 평생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온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에 매우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참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힘든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는데 우리 가족은 운도 좋았고 힘든 일이 많지도 않았으니까요. 딸 하나 아들 하나였는데 둘 다 참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속 한 번 썩여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큰딸은 본인도 변호사, 그리고 저에게는 사위가 되는 남편도 변호사입니다. 둘 다 아주 유능한 변호사라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인 아들은 현재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또한 아주 잘 풀리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좋은 집안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잘 자란 예쁜 아이고요. 그러니 저는 걱정거리가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가장 팔자 늘어진 여편네? 뭐 이런 말을 농담으로 늘 듣곤 했습니다. 아, 나는 얘 같은 인생이 너무 부러워.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잖아. 얼마 전에 걱정이 많은 얼굴로 있길래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고 물어봤더니 주말에 가족끼리 갈 식당 예약을 아직 못했다더라. 그게 인생의 아주 큰 걱정거리이네라고, 얘가. 나도 너 같은 걱정만 하면서 살고 싶다. 물론 그런 말을 칭찬으로 해주는 친구들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남들이 잘 살면 배가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늘 비꼬는 말로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기는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성격이 그런 것에 무던한 편이라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요. 그 친구가 언젠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평탄하게 사는 애들이 언젠가 한번 큰일 생기는 거야. 그런가? 너 인생 다 산 거 아니다. 끝까지 살아봐야 하는 거야.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말이 왜 있는 거겠니? 뭐 물론 그 말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그게 제 일이 될 거라고는 당시에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 모든 사람이 다들 그런 법이잖아요. 남에게는 다 일어나는 일이지만 나에게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 말입니다. 저도 딱 그런 사람이었고 말이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는 우리 가족은 너무 평화롭고 평탄했고요. 특히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여행이라도 다녀와. 당신 몸 안 좋은 것 같은데 병원에 며칠 입원해 있어. 저에게 뭐든 해주고 싶어서 늘 안달내는 사람처럼 무언가를 사주고 해주고 하려고 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디 동창회 같은 곳이라도 나가는 날이면 늘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그랬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제가 욱해서 약간 언쟁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하네요. 네 남편 진짜 잘한다. 여자한테 잘하는 게 너무 익숙해. 원체 다정한 사람이라 저 사람은 결혼하는 순간부터 저랬어.
결혼하기 전에 여자 많이 만나본 거 아니야? 글쎄,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기는 한데. 원래 저렇게 잘해주는 사람을 더 의심해야 하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잘해주면 잘해주는 거지.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한 여자만 그렇게 사랑하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사업하는 남자들 주변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 그러고 있다가 뒤통수 맞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남편이 그런 말을 뒤에서 듣고 있는 게 약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입은 멈추지 않았어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단속해. 뭘 단속하라는 거야? 주변 여자들 말이야. 혹시 모르잖아. 이미 2집 살림 같은 거 차리고 있을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가만히 있다가 저를 데려다 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편이 그런 소리를 듣고 뭘 안다고 남의 집안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말이죠. 제가 인상을 팍 하고 썼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그렇게 남의 집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농담 가지고 뭘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남이 듣기 싫어하는 것 같은 말이면 농담이라도 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는 언제나 안 좋은 일로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그게 어떻게 농담이야? 그냥 열등감이지. 뭐? 열등감? 그날 친구와 다투고 저는 더 이상 그 동창회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따로 보면서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걔 동창회에서 네 욕을 너무 하고 다녀서 다른 애들이 하지 말라고 했더니 하지 말라고 하네. 욕도 엄청나게 많이 해서 그날 완전 싸우고 모임 자체가 파투 났어. 엄한 애 하나 때문에 동창회도 못하고 이게 뭐니? 하고 말이죠. 그렇게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헐뜯는 것이 취미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 제 상황이 그런 인간들에게 먹잇감을 준 건 사실이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을 후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정말로 남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봐야겠네요.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이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던 그 주인공이 다름 아닌 제 남편이니까요. 그렇게 저에게 잘해줬던 그 인간 말입니다. 남편과 저는 선으로 만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선한 만남이었어요. 처음 딱 보자마자 우리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했어. 이상한 게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안도 나름대로 괜찮게 사는 집안이기는 했지만 남편의 집안은 저희 집안과는 비교도 안 되게 부자였거든요. 그런 집안에서 저를 그렇게 며느리로 드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 가족들은 엄청 좋아했지만요. 너 인생 펴는 거야. 그러니까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가. 라면서 말이죠.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 남편과 만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저를 어디서 보셨다고 하셨어요? 친구분께 좋은 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거 말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첫 만남에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의문이었고 고작 2번 만났는데 결혼부터 서두르는 것도 이상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결혼을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하고 말이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펄쩍 뛰셨던 게 생각이 나네요. 어차피 할 결혼 1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하는 게 맞지. 지나고 봐라. 일찍 결혼한 걸 나한테 감사하게 될 테니까. 라고 말이죠. 뭐 저도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아니었고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부자고 잘 사는 사람이면 더더욱 마음에 가는 것 말입니다.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인간이었고 말이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살았어요. 결혼을 하고 바로 다음에 딸아이를 낳고 또 얼마 뒤에 아들아이를 낳고 말이죠. 딱 사람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가족 구성원이잖아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말입니다.
물론 결혼할 때와 달라진 시어머니의 태도에 조금 힘들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하셨는지 시집살이를 좀 시키셨거든요. 이런 집에 시집와서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있는 집에 시집와서 편하게 살면서 너는 이런 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니? 둘째는 아들이어야 한다. 아들 아니면 치워. 물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시어머니의 성격이 그다지 좋아 보였던 건 아니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의문이었던 적이 참 많았어요. 이럴 거면 내가 왜 마음에 든다고 하신 거지? 원하시는 좋은 집안의 좋은 며느리감들 찾아서 결혼시키시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언젠가 남편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남편의 반응이 꽤 인상적이어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어머님은 내가 하는 거 하나하나 다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나를 왜 며느리감으로 생각하셨던 건지 모르겠어. 기대가 크셨던 게 아닐까? 아니, 그렇다고 하기에는 우리 집안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 이야기도 많이 하셔서. 그런데 왜 처음부터 나를 콕 집으신 거지? 갑자기 그런 이야기는 왜 해?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었어. 나를 왜 며느리로 집으셨는가 하는. 당시에는 어머님이 그러고 싶으셨나 보지. 그리고 지금도 좋아서 하시는 말씀일 거고. 그렇게 뭔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표정이 어딘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그 대화가 더더욱 인상 깊게 남아있고 말이죠.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모질게 굴 때가 많으셨어요.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도 지나가듯 하신 적이 있으셨으니까요. 내가 그 일만 아니었어도 아휴 너를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정말 남편에게 대단히 큰 과거 같은 게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의심은 적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는 정말 저에게 더없이 잘했거든요.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가정적인 남자가 지구상에 또 있을까 싶을 만큼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미심쩍었던 일들에 대해 다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 내가 모르는 일을 궁금해하면서 없을지도 모르는 일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현재를 열심히 잘 살자. 지금 행복하잖아.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남편이 잘했으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기도 해요. 그렇게 지난날의 미심쩍었던 감정들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이죠. 긴 세월이었으니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러다 몇 년 전에 한번 더 그때의 그 미심쩍은 감정을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임종 때 말입니다.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다. 시어머니가 아파서 누워 계셨을 때 언젠가 그런 말로 입을 여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지난날은 다 잊었고요. 저는 지난날 저에게 못되게 구셨던 것을 아직 마음이 품고 계시는 건가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시더군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아들 옆에서 떠나지 말거라.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약속해다오. 그런 말을 평생 하셨던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조금 의심스럽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가시는 길에 자식이 끝까지 눈에 밟히나 보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잘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용서하고 잘 살아라 하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아범 잘하는데요. 그리고 저희 정말 잘 살고 있으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음을 놓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내 그 말과 표정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상을 다 치르고 나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 불러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버리지 말고 잘 살라고 하시더라.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셔서 놀랐어. 어머님이?
어. 남편은 별말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어딘가 심상치 않은 표정이기는 했어요. 애써 웃어 보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했지만요. 뭐, 앞으로 죄를 짓거든 그걸 염두에 두신 거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가족에게 아주 큰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약속이 있어서 집에 평소보다 조금 늦게 들어온 날이었어요. 오늘 퇴근이 늦네. 남편이 그날따라 퇴근이 늦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불길하고 싸한 느낌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남편의 서재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남편이 쓰러진 채 있었던 겁니다. 뇌출혈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렇게 크게 출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후유증도 생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쪽 손과 다리를 조금 불편해하고 저는 것 같은 게 남게 되었어요.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한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은퇴해야겠어. 회사는 이제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저는 찬성했습니다. 예전부터 늘 그렇게 하자고 했었거든요. 남편이 일 욕심이 많아서 계속 붙들고 있었던 건데 자기 몸이 그렇게 고장이 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회사 일을 그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안 돼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주해서 집안일이랑 나를 좀 도와주시는 분을 구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이 집에 있는 일이 많아지면서 집안일이 많아지기도 했고 또 몸이 불편한 것도 사실이었으니 저도 그 의견에 찬성했어요. 그런데 그 입주 도우미를 뽑는 과정을 남편이 다 했습니다. 보통 그런 일은 집안의 살림을 하는 아내인 제가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나를 돌봐줄 사람이니 내가 뽑는 게 맞지. 남편의 그 말에 저도 설득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워낙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을 했고 엄청나게 큰 기업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 하나를 온전히 운영했던 사람이었으니 당연했어요. 그 사람이 본격적으로 누군가를 설득해서 설득되지 않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아, 이제는 한 명 있네요. 저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남편이 뽑은 사람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이상한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힘이 좋은 분을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 당신을 옆에서 도와줘야 하면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데. 누구를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것도 다 스킬이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집안일도 꼼꼼하게 잘할 것 같고. 그리고 말을 이것저것 붙이더군요. 면접을 볼 때 집안 사정을 들었는데 안쓰럽더라. 자기 경험상 그런 사람들이 딱 붙어서 일을 열심히 잘한다고 말이죠. 저는 또 남편의 그 화려한 말발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의 말을 듣고 이건 좀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옆에 붙어서 평간화하는 사람인데 젊은 여자인 건 좀 그렇지 않아? 아유, 딸뻘인데. 야, 세상에서 제일 믿으면 안 되는 게 남자 아랫돌이야.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닌 거랑 그런 일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네. 남자들은. 그리고 형편도 안 좋은 여자애라면서. 막말로 그런 애가 작정하고 돈 좀 뜯어내자고 꼬시면 안 넘어갈 남자 있을 줄 알아? 너도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듣고 보니 그도 맞는 말 같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주 도우미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우리 보지 않았어요? 저랑 사모님이 볼 일이 어디 있었겠어요. 얼굴이 낯이 익은데. 제가 조금 흔하게 생긴 편이라 그래요. 무엇보다 얼굴이 참 낯이 익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말이죠. 하지만 아니라고 하고 저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냥 넘겼던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식으로 그냥 넘겼던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많이 쌓이면 그게 어떤 신호나 다름이 없는 건데 말입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저도 그 입주 도우미에 대한 의심 아닌 의심을 점점 내려놓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일을 정말 야무지게 잘했거든요. 사모님, 오늘은 우산 들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보양식으로 했어요. 날씨가 추워져서 침대 시트와 이불 바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척척이었습니다. 그렇게 젊은 사람이 살림을 이렇게 잘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남편이 저번에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집안 사정이 힘들어 보여서 뽑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뭐 하세요? 그런데 입주 도우미의 표정이 어딘가 안 좋아지더군요. 아, 실례가 되었다면 미안해요. 아닙니다. 그냥 엄마 생각하면 슬퍼져서 그래요.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건 아닌데 지금 병원에 계세요.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네. 그래서 주말마다 병원에 가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안 쓰일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가 아프시다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힘들게 산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찍부터 없었고 엄마 혼자서 자신과 동생을 키웠는데 그게 살아내기 쉽지 않았더라면서 말이죠. 공부도 다 할 수 없었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중간에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그래서 그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에게 잘해줘야겠다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 뒤로 그 입주 도우미에게 잘해줬어요. 밖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들어오는 날에는 집에 포장도 해가고 그리고 옷이나 신발 같은 것도 사다 주고 말입니다. 딸 또래라 그런지 딸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정이 들었고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그 입주 도우미가 함께 밥을 먹는 것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었고 그게 제가 숨어서 볼 장면이 아니기도 했지만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이것 좀 먹어봐. 네, 먹고 있어요. 잘 좀 먹어. 그렇게 안 먹고 힘든 일을 어떻게 하나.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두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 말입니다. 그 분위기가 상당히 친밀해 보였어요. 누가 보면 아빠와 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더군요. 어딘가 좋지 않은 예감도 함께 말이죠. 그리고 이걸 느낀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누가 보면 내가 아니라 저 도우미 분이 딸인 줄 알겠어. 네가 봐도 그래? 너무 친한 거 아니야? 아니, 친하다기보다 분위기가 뭔가 친밀한 느낌이야. 네가 봐도 그렇단 말이지. 저 도우미 분이 엄청나게 잘하나 봐, 아빠한테. 사실 나중에 딸아이에게 들어보니 딸아이도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를 생각해서 그리고 본인도 본인의 아빠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싫어서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넘어간 거라고 하더군요. 속으로는 별 생각을 다 했다면서 말이죠.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았던 차에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도우미 월급도 네 남편이 직접 줘? 그럴걸? 그걸로는 물어본 적이 없어. 알아서 하겠지 싶어서. 얘가 이렇게 대책이 없다. 그런 것부터 먼저 알아봐야지. 너 모르지? 양 회장님 때 도우미랑 양 회장님이랑 바람나서 그 집 사모가 다 뒤져봤더니 그간 월급이며 선물이며 엄청나게 해다 바쳤다더라. 너도 월급이랑 걔가 뭐 받은 거 있는지부터 알아봐봐. 애초에 네 남편이 그런 목적으로 젊은 여자를 들였을지도 모를 일이잖아. 설마 그럴까 하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때는 제 안에 피어난 의심이 아주 커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하는 말에 뭐라고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반박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더더욱 슬펐던 것 같아요. 나 과일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좀 사다 줄 수 있어?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나가기가 그러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입주 도우미에게 심부름시켰어요. 그러고는 그녀의 방에 조심스럽게 들어가 봤습니다. 방에는 별것이 없었어요. 그냥 짐가방으로 보이는 큰 가방 하나와 몇 개 되지 않은 옷가지들, 젊은 여자가 쓴다고 하기에는 단출한 화장품. 아무튼 짐이 정말로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오래 지냈다고 생각했는데도 말이죠. 아무래도 사치라 하는 사람이거나 돈을 바라고 집에 들어온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한 사람을 의심했나 싶어 미안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은행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랍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통장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일을 시작할 때 들고 온 통장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통장을 열어본 순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직도 그때의 기분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을 보면 그 순간이 어지간히 충격적이긴 했었나 봅니다. 남편이 입주 도우미에게 다달이 2천만 원씩을 입금하고 있었더라고요. 다달이 말이죠. 아니, 아무리 부잣집이라 하더라도 세상 어느 집안에서 입주 도우미 월급을 2천만 원을 주냔 말입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되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 도우미 방에서 나와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것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 상황이 설명되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밖에서 도우미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고 과일을 사왔다고 지금 드실 거냐 묻는 소리도 들려왔지만 그냥 방에 누워서 이불을 덮고 자는 척을 했어요. 제가 아무런 말이 없자 도우미도 문을 살짝 열어보더니 제가 자는 줄 알고 그대로 나가더군요. 정말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너무 쉬운 일이었는데 도무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할 수가 하는 생각과 그간 길지는 않았지만 입주 도우미에게 봐온 모습도 그게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야 그 큰돈을 다달이 월급으로 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그 혼란 속에서 이불에 숨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젊어서도 이런 걱정이나 고민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60이 넘은 나이에 남편의 여자 문제로 이렇게 눈물을 지을 줄 그 누가 알았겠느냐 말입니다. 저도 그런 미래가 제 앞에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사람 인생이라는 건 한치 앞을 모르는 일이기는 하더군요. 그렇게 누워있다가 어느새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눈을 뜨니 저녁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누워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일어섰습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목이 말라서 거실로 나갔어요. 그리고 제 눈에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아주 살짝 열린 서재 사이로 빛이 나오고 있는 걸 말이죠. 거실에 불을 켜두지 않아서 컴컴한 와중에 그곳에서만 빛이 나왔어요. 저는 무엇인가 흘린 듯 그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너무 작게 대화를 나누고 있어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귀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과 입주 도우미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나니 눈이 뒤집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화가 나면 이성을 잃을 만한 상황이 생기면 평소 성격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저라면 그렇게 문을 확 열고 소리를 그렇게 질러대지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문을 확 열었고 그 열린 문 안에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여보. 사모님. 남편과 입주 도우미는 눈물을 그렁그렁 달고 서로 껴안은 채 서 있었거든요. 저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로 생각도 안 났습니다. 마치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어버버거리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저도 모르는 비명소리가 제 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야! 라고 말이죠. 그런 제 소리에 두 사람은 후다닥 서둘러 떨어졌어요. 그리고 입주 도우미는 울면서 손을 내젓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격하게 부정하듯이 말이죠. 아니에요. 사모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뭔데? 제가 정색을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 그 물음에 남편과 도우미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저는 그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니들 둘 뭐냐고! 라고 말이죠. 그리고 남편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눈을 꾹 감고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그리고 뭔가 다짐한 듯한 얼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내 딸이야. 라고요. 생각도 못 해본 대답이었습니다. 한번 바람 쪽으로 생각이 드니까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딸이라는 대답이 바람을 피우는 여사라는 말만큼 저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그 딸이라는 아이가 제 딸의 또래가 되도록 그 오랜 시간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을 떡 벌리고 서 있자 남편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여보, 미안해. 숨기려고 숨긴 게 아니라. 미안? 지금 미안하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야, 이게?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향해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라고 말이죠. 그리고 듣게 된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엄청나게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말이죠.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 그런데 부모님도 안 계시고 중학교밖에 안 나온 아무것도 없는 여자였지. 그래서 어머니가 심각하게 반대하셨었어. 그제야 그간 시어머니가 저에게 보여준 모든 태도의 악의가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들어서 며느리로 들인 것이 아니라 흠이 있는 아들, 나중에라도 혹시 그런 과거가 들키게 되면 문제가 없을 집안, 그리고 함부로 도망을 가지 못할 여자를 고른 겁니다. 그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배신감이 드는 부분이었어요. 그래도 나는 어머니 뜻을 따를 생각이 없어서 도망을 갔었는데 그렇게 몇 개월을 살다 보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비겁하게 그 여자를 버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온 거지. 어머니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라고 하셨고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 그런데 아프고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 한 번쯤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찾았더니 딸을 낳고 힘들게 살고 있더라고 말이죠. 죽을 병이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었다는 이야기는 전에 도우미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속이고 네 딸을 입주 도우미로 고용을 하고 다달이 수천만 원을 월급으로 준 거라고? 나를 얼마나 바보 취급을 했으면 내 눈앞에서 나를 두고 그럴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지금 나한테 미안해? 그런 짓을 하고 어떻게 미안하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어요. 다른 것보다 그것이 가장 상처였습니다. 어떻게 제 앞에 자기 숨겨둔 딸을 불러서 그렇게 지낼 수 있느냔 말입니다. 저를 얼마나 호구 바보 병신으로 알면 말이죠. 당신은 나를 철저하게 무시한 거야. 그게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 눈앞에 둘 생각을 못했어.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도 무시한 거고 알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것도 나를 무시한 거야. 나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랑은 못 살아. 저는 그대로 짐을 싸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의 집으로 갔어요. 정말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아이도 모든 이야기를 듣고 당연하게 분노를 했고요. 그 뒤로 한 번도 만난 적 없대? 지 말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모를 일이지. 그 딸이라는 여자는 뭐래?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고 짐 싸서 나갔어. 할 게 뭐니? 딸아이는 어딘가 미심쩍은 얼굴을 했습니다. 이런 일일수록 확실하게 해야 하는 거야. 내가 내일 아빠 만나볼게. 그러더군요.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나 큰 스트레스로 그냥 다 될 대로 되라 뭐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보기 싫고 뭐 그런 기분 말입니다. 딸아이는 다음날 남편을 만나고 와서는 이러더군요. 그러고 나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고 병원비 주는 거랑 그런 거 말고는 도움 줄 생각도 없대. 그러면 집으로는 왜 불러들인 건데?
그냥 아프고 그러고 나니 한 번쯤 보고 싶다 생각도 들었고, 또 마침 그런 일을 했었다고 하니 일자리도 주고 할 생각을 한 거지. 아빠는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래도 엄마한테 밝히지 않은 건 배신이라고 했더니 자기도 안다고 미안하다고 우시더라. 나는 조금 안쓰러웠어. 며칠 딸아이의 집에서 지내면서 생각이 조금 정리되기도 했었고, 또 딸아이의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약해지기는 하더라고요. 또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도 여자 아닌 게 어디야? 아이, 맞아. 딸인 게 훨씬 낫다, 야. 어린 여자랑 붙어먹은 거였으면 그게 더 미친 새끼인 거 아니야? 에휴, 물론 너는 지금 너무 속상하겠지만. 그리고 남편이 몇 번이나 와서 사과를 했어요. 최종적으로는 그 입주 도우미도 저에게 사과를 하러 왔고 말이죠. 얼굴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더군요. 사모님을 속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정말 무시해서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저는 그냥 돈을 벌어야 했고, 또 평생 아버지라는 사람이 없었으니 그 옆에서 아버지가 있는 인생이라는 건 어떤 건지 조금 느껴보고 싶기도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고생한다고 대학도 나오지 않고 일만 했다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병원에 계세요? 하는 말 말이죠. 뭐 따지러 가는 거거나 머리채를 잡으러 가는 건 아니라고 안심하라는 말을 했더니 조금 망설이다가 어느 병원에 있는지 이야기해 주더군요.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 병원에 갈지 말지 말이죠. 하지만 한 번은 얼굴을 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남편을 만나고 그 여자를 만날 생각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남편과 끝내기로 결심한 날이 되었어요. 그날 일을 말씀드릴게요. 남편을 만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그 사람 만난 적 없어. 그냥 잊고 살았어. 정말이야. 그러다 쓰러지고 나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잘 사는지 궁금해지고, 그제야 나도 딸이 있다는 것도 안 거고. 그리고 그러고 나니 내 자식인데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 남편이 너무나 밉고 너무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결혼을 하고 나서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딸이 있었던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것이 조금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 그게 무슨 상관인가 싶지만요. 어차피 일어난 일의 말입니다. 어느 정도는 남편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그 병원으로 향했어요. 심장이 목 밖으로 나올 것 같은 두근거림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얼굴을 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았어요.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남편의 첫사랑은 정말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굉장히 많이 아픈 사람임이 분명했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더 할 수 있었겠어요. 오히려 제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아빠 옆에 한 번쯤은 있고 싶다는 딸의 말에 화를 낼 수 없었어요. 평생을 아빠 없이 살아온 게 한이 맺힌 아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여자는 울더군요. 저도 모르게 저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물어야 할 것이 많았던 것 같은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몸조리 잘하라는 말밖에 말이죠. 시어머니에게 갖은 고초를 다 당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겪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 여자에게 했던 짓들에 비하면 제가 당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몸조리 잘하세요. 쾌유를 빌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누군가가 그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제 아들 또래의 남자였어요.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엄마,
하고 말이죠. 뭐 알고 있었어요. 입주 도우미에게 동생이 있다는 걸 예전에 지나가듯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첫사랑이 그 뒤로 재혼을 해서 낳은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옆에 있던 도우미도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엄마라고 부르는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었어요. 그 엄마라고 부르면서 병실 안으로 들어오던 남자의 얼굴이 남편의 젊었을 적 얼굴과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그 여자의 당황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아드님?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세요?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찾아오신 건 처음인데.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요? 저 올해 28.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아들이 32이었어요. 저희 둘째인 아들이 말이죠. 그렇다는 건 저와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만나왔고 그 사이에 아들까지 생겼다는 말인 거잖아요. 어디 아프세요?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저희 아버지요? 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쯤만 오시는데 아버지 지인이세요? 아들과는 이야기가 다 안 된 건지 어떤 건지 술술 나오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비틀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그 여자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집으로 갔습니다. 당신 왜 이래? 짐을 챙기는 저를 보고 남편이 물었어요.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이야기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텐데 제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으니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 병원 갔다가 네 아들 봤어. 제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이 멈춰 섰습니다. 남편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단번에 알아들었어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확신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런 남편의 태도에 다시 한번 확신을 가졌던 것 같네요. 뭐? 나랑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안 만나? 딸이 있다는 것도 최근에 알게 됐다고? 여보, 그게 아니라. 아니야, 뭐 아닌데. 너랑 같이 생긴 네 아들이 우리 중현이보다 더 어린 아들이 거기 그렇게 버젓이 살아서 움직이던데 뭐가 아니야? 저는 악을 썼어요. 그간 믿어온 남편의 모든 모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모든 인생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옆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제 남편이었던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보,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 이 개새끼야.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남편을 밀치고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의 집으로 가서 다시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당연히 딸아이는 엄청나게 크게 분노했습니다. 특히 동생보다 어린 자식이 있다는 지점에서 배신감을 대단히 크게 느낀 것 같았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저라도 그랬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자식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 딸은 딱 그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평생을 저를 속여온 남자와 더 이상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말이죠. 더 이상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굉장히 완강히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거짓말한 거 너무 미안해. 처음에는 그렇게 잘못을 빌다가 나중에는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그냥 따로 살자.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너무나 확실하게 있어서 소송으로 가면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100%인데다가 함께 살아온 시간이 길어서 재산 분할을 해야 할 액수가 많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남편이 그 돈 때문에 이혼을 하지 말자고 한 것 같다고요. 사람은 왜 극악의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본성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30년 이상을 함께 살면서 그런 사람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저 사람이 내 재산 불리는데 한 게 뭐가 있다고 재산 분할을 그만큼이나 해줘야 한다는 겁니까? 이건 내가 힘들어 번 내 돈이라고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네요. 이혼 소송은 당연히 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뭐 누군가는 이혼만 해주면 그 인간들만 좋아서 같이 살면서 하하호호 하는 거 아니냐고들 했지만 저는 남편이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체면 같은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엄마 닮아서 말이죠.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한들 그것을 위해서 제가 불행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진저리 처지기 싫은 사람 곁에서 남은 인생을 살기 싫었어요. 저를 위해 한 이혼이었습니다. 뭐 그로 인해 남편도 불행해졌으니 일석이조인 셈이죠. 남편은 딸아이와 아들아이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자식들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앞으로 아버지의 얼굴 보고 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만 들었죠. 아이들이 상당히 배신감이 커 보였습니다. 말년에 외롭게 살아봐. 가족도 없이. 제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어쩌면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몸이 아픈 사람이니 더더욱 말이죠. 막말로 그 집 자식들이 남편에게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진짜 자신 옆에서 키워준 아빠도 아닌데 말이죠. 남편이 아이들에게 몇 번 더 연락해서 미안하니 어쩌니 한 것 같았지만 아이들은 그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강요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도 본인을 낳아준 부모 중 한 명이기는 하잖아요. 천륜이 끊어내기 쉬운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어쨌든 얼마 전 남편의 생일을 남편은 굉장히 우울하게 보냈다는 이야기만 지인을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매년 저와 자식들과 파티하면서 보냈었거든요. 아마 그때 실감을 했겠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과 그 과거가 얼마나 소중했던 과거였는지 말입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집도 얻었고 또 최근에는 영어 학원도 다니고 있어요. 혼자 외국에 여행을 다녀오는 것을 언젠가 해보고 싶어서 말이죠. 그렇게 하나 둘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고 배우고 해보고 하다 보면 언젠가 이 상처가 옅어지는 날도 오겠죠.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행복하게 살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일평생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었거든요. 혹시 주변에 저처럼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신 분이 있다면 옆에서 많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는 자식들에게 있어서 잘 이겨내고 있지만 말이죠. 마지막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분이 함께 화를 내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살아보니 가족과 건강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의 가정에는 늘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늘 건강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요즘 저희 집안에 정말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욕할 수 있을 부분이긴 한데, 저는 좋게 좋게 생각하렵니다.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되니까요. 인연은 하늘에서 점지어 준다고 하잖아요. 오늘 그 말에 딱 어울리는 사연이 될 것 같아요. 글을 쓰기로 하긴 했지만 사실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 결혼한 지 1년쯤 된 새댁 아닌 새댁입니다. 전 1년 전에 저와 참 비슷한 점이 많은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사소한 취향은 달랐지만 성향이 너무나도 비슷했어요. 남편과 저는 가정 환경부터 참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전 홀아버지 밑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랐고 제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랐습니다. 살아가면서 각자 엄마와 아빠의 빈자리를 때때로 느끼면서 살았지만 티를 내지 않았다는 것도 같았죠. 요즘에야 어떤 이유든 엄마나 아빠 한쪽만 있는 게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닌데 예전엔 그렇지가 않았었잖아요. 알게 모르게 수근수근 차별하기도 쉬웠죠.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차별 비슷한 걸 하셨던 것도 생각나네요. 그때도 어이가 없어서 바락바락 대들곤 했는데 지금도 가끔 생각나면 선생이 되어서 애를 차별이나 하다니 싶어서 한심함에 웃고는 하네요. 남편도 비슷한 일을 겪었었대요. 중학교 때 담임이 자기를 그렇게 싫어했다면서 격하게 동감하던 게 눈에 선해요. 저도 남편도 아버지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티를 낸 적은 없는데 나름 힘든 시절을 겪었던 것도 똑같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입사 동기였어요. 아무래도 같은 신입사원의 입사 동기였다 보니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퇴근길에 같이 한잔을 하러 가기도 하고 속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하고. 나 사실 아버지만 계시거든.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나를 혼자 키워주셨어. 외동딸로 완전 금지 오겹으로 컸다? 어? 나돈데. 나는 어머니만 계셔.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아, 진짜? 되게 신기하다. 너랑 이런 것까지 비슷할 줄 몰랐는데. 그러게. 우리 진짜 잘 맞는다. 이러다가 결혼까지 하는 거 아니야? 야,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 사귀지도 않는데. 그러다 보니 이 사람 나랑 참 비슷하네 싶어서 마음이 열리니까 사귀게도 되고 또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혼에 대해 후회하거나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남편은 제게 잘해줍니다. 저도 그만큼 남편에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여서 싸운 적도 없고 싸울 일도 없었고 천생연분이라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사실 저와 제 남편의 이야기를 하자면 모든 장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저희 부부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오늘 쓰려고 했던 이야기는 저희 부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아버지와 시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막상 쓰려니까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부터 되네요. 제 아버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할게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5살이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홀로 저를 키워오셨어요. 어머니가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어렸을 때라서 그때 일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니 기일이 다가오면 아버지께서 슬퍼 보이셨던 건 기억이 나요. 아버지는 당신 나름대로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시려 무던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소풍날이면 서툰 솜씨로 김밥을 싸주시기도 하고 당신 출근도 바쁘셨을 텐데 매일매일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시고 퇴근길에는 무조건 선물을 하나씩 사오셨어요. 퇴근이 늦는 날엔 제 머리맡에 선물이 놓여 있어서 항상 아버지가 늦게 오시는 날이면 내일은 무슨 선물이 옆에 놓여 있을까? 기대에 차서 눈을 감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때는 집에 어머니가 계시는 게 당연한 시대였잖아요. 가끔 친구 집에 놀러 가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어머니가 반겨주시는 거. 그런 게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전 집에 가면 아무도 없거나 가뭄에 콩나듯 할머니께서 우리 강아지 왔어? 하고 반겨주시는 게 다였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가 들으면 슬퍼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말을 했더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어쨌든 그런 추억들이 쌓여서 아버지와는 지금도 친구 같은 사이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가끔씩 재혼을 권하시기도 했다고 들었는데 아버지는 아이가 있는데 무슨 재혼이냐며 단칼에 거절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버지께서 다소 대쪽 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할게요.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도 아버지와 비슷한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남편이 3살 때 아버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그 뒤로 남편을 홀로 키워오셨대요. 처음에는 소일거리를 모아서 하시다가 나중에 식당을 차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손맛이 아주 좋으시거든요.
가게도 엄청 잘 됐었는데 아침에도 손님이 많았대요. 남편이 고등학생 때 매일 가게에서 아침을 먹고 등교해서 잘 안다나? 그러더니 어머님 손맛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께도 재혼하란 이야기를 많이 하셨대요. 심지어 하루는 아버님 쪽 할머니, 그러니까 시할머니께서 아이는 내가 키울 테니까 너는 새 인생 살아라. 그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럴 순 없다고. 아이는 제가 키울 거라고 하셔서 지금까지 쭉 혼자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저희 아버지도 책임감 때문에 많이 희생하고 사셨던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알게 모르게 동질감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런 에피소드들을 많이 접했던 터라 저나 남편이나 서로 인사를 드리러 간 것은 처음이었지만 왠지 모를 내적 친밀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처음 뵙는데도 어색하지가 않았습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허락을 받고 상견례 날이 되었던 게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님은 서로 처음 뵙는 자리인 게 맞았죠. 어머, 어머, 엄마, 왜 그래? 아, 안녕하십니까,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어머님. 뭔가 상견례장에서 처음 뵙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어머님도 굉장히 놀란 얼굴로 저희 아버지를 보시고 저희 아버지가 좀처럼 당황하는 일이 없으신 분인데 어머님을 보시곤 당황하시면서 헛기침을 하시더라고요. 그 반응 이후로는 두 분 다 별 말씀이 없으셔서 그냥 처음이라 당황하셨나. 어머님도 아버지도 이런 자리는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찝찝한 마음을 내리누르곤 그냥 넘어갔습니다. 상견례장에서 그것 말고는 별일도 없었고 저희는 순조롭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어머님께서 자꾸 은근하게 저희 아버지 안부를 물으시더라고요. 원체 어머님 성격이 활발하시고 다정하신 편이라서 며느리네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 게 좀 신경 쓰이시나 보다 싶었어요. 오늘 내가 김치를 맛있게 담갔는데 아버지 좀 갖다 드려라. 혼자서 밥은 잘 챙겨 드시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아버진 혼자 드시고 다른 여자는 안 만나셨대? 어떻게 그 나이 먹고 혼자 사시지? 대단하시네. 아빠야 뭐, 저 때문에 재혼 안 하신 거죠. 저도 항상 고맙고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그래도 사돈이 얼굴이 잘생기셔서 쫓아다니는 여자들은 많았을 것 같아. 어머니가 반찬도 챙겨주시고 안부도 여쭈어주시는 게 처음엔 참 감사했는데 이런 말들을 들으니 자꾸 사람한테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여자한테는 직감이라는 것도 있고 왠지 어머님이 아버지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불현듯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여쭸어요. 혹시 아버지께 마음이 있으신 거냐고. 전 어머님이 미쳤다면서 저를 꾸짖으실 줄 알았거든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계속 아버지 갖다 드리라는 거 거절하는 것도 곤욕이었고요. 어머나, 이게 그렇게 보였니? 난 그냥 사돈이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 돼서 그랬지. 아, 어머, 그랬구나.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괜한 오해를. 근데 아가, 어차피 둘 다 혼자인데 그런 것도 뭐 어떠니? 네? 장난이다, 장난. 얘는 참 장난도 못 치니? 놀라기는. 어머님이 장난이라고 하긴 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진심이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아버지한테 좀 마음이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정색을 하시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거니? 지금 내가 사돈이랑 뭐라고? 누가 들을까봐 무섭다. 다신 그런 말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라.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정색하시는 모습을 그때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일이 일단락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간은요.
어느 날 그냥 여느 때처럼 어머님을 뵈러 남편과 함께 어머님 댁으로 갔었어요. 어머님과 종종 반주를 하면서 맛있는 걸 먹곤 했어서 술을 곁들이자는 말씀에 좋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전혀 못해서 저와 어머님만 먹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문득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 첫사랑이 누구인지 아냐며. 저는 어머님 첫사랑 얘기를 해주시려나 보다 했어요. 남편도 처음 듣는 얘기인지 흥미진진하게 들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성정이 워낙 대쪽 같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을 알아서 많이 좋아했었는데 고등학생 때 만나서 22살까지 만나다가 헤어졌었지. 우와, 오래 사귀셨네요? 그렇지. 내가 너무 사랑했었지. 아빠 말고 다른 남자 얘긴 처음 듣는 얘긴데. 신기하네. 그래서 왜 헤어진 거야? 난 아빠가 엄마 첫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사소한 걸로 다퉈서 헤어졌을걸. 그 나이 땐 다 그렇잖니. 혹시 동창회 같은 데에서 만나셨어요? 동창회는 아니지만 만나기는 했지. 언젠가 한 번은 만날 수도 있겠다 했지만 그런 곳에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지 뭐니. 우리가 인연이긴 인연이었나 봐. 어디서 만났는데? 어머님은 한숨을 한번 쉬시고는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착잡한 얼굴로 저를 보고는 말씀하셨어요. 상견례장에서 지혜 너희 아버지가 내 첫사랑이었다. 네? 저희 아버지요? 그 말을 듣는데 맥이 탁 풀렸습니다. 그간의 어머님의 행동이 이해가 가면서 아버지가 정색까지 했던 이유가 그거구나 싶었어요. 상견례장에서 뭔가 알고 있던 것 같은 느낌도 그거였구나 싶어서 앞뒤가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선 그리고 덧붙이셨어요. 상견례 후에 따로 연락을 했었는데 자식들에게는 비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이 오갔다고요. 어머님께서도 수긍하셨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 인생을 살 때도 된 거 아니냐면서 뭐 어떠냐고 은근슬쩍 아버지께 대시를 했대요. 남편이랑 저한테도 은근하게 티를 내셨던 거고 남편은 워낙 눈치를 할 게 없어서 전혀 몰랐고 아버진 그걸 어느 정도 알고 계셨지만 워낙 성격이 진중하고 대쪽 같으신 터라 그럴 수 없다고 피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마 싫으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 성격에 정말 싫으셨으면 아예 연락처도 바꾸고 차단하고 다시는 시어머니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셨을 텐데 그런 말 한 번도 하신 적도 없고 연락처도 안 바꾸셨거든요. 그날은 그 길로 어머님 댁에서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서로 생각에 잠겨서 아무 말 없이 왔던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감을 못 잡았었는데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당신은 어때? 뭐가 말이야? 우리 엄마 말이야. 엄청 고생하면서 나 키우셨거든. 남자라곤 정말 돌아가신 아빠밖에 모르고.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쭉. 장인 어른께서도 그러셨지? 그랬지. 나 때문에 재혼도 안 하시고 지금까지 쭉 혼자 사셨으니까. 나도 아버지가 연애하는 거 한 번 못 봤네.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우리 아빠. 그렇게 말문을 트고 나니까 결론은 일찍 나더라고요. 두 분 다 30년 가까이 자식만 보시면서 사셨는데 두 분만 좋다고 하시면 잘 되는 것도 괜찮겠다. 아직 아버지 의중은 엿줍지 못했지만 싫다고 하지 않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첫사랑이신데 비록 우리가 먼저 만나서 사귀고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는 못 하시겠지만 법적 부부는 아니더라도 두 분이 같이 살면 좋지 않겠느냐고.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저희가 가족으로 엮이지 않았다면 재혼하셨을 것 같다는 느낌이 문득 들었어요. 두 분이 공통점도 많으시니까 금방 마음을 여실 것도 같더라고요. 배우자를 일찍 여의고 자식만 보고 살아온 30여 년의 세월과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점과 어쩌면 지금 느끼고 계실 감정까지 비슷할 것 같아. 그래서 다음 날에 전 아버지 댁으로, 남편은 어머님 댁으로 가서 저희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와 어머님이 잘 되어도 아무런 불만이 없다. 오히려 그렇게 두 분이 만나서 같이 사시고 행복해지시면 그게 더 좋다. 이제 자식 생각 마시고 본인 인생 사셔라. 말씀을 다 드렸는데 아버지가 완강하게 거부하시면서 무슨 소리냐며 난 사돈과 그럴 생각이 없다며 말씀하셨어요. 사돈이 아니었으면 생각해 봤을 거란 이야기 같았죠. 그래서 매일매일 연부를 외듯이 난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정말 나는 상관이 없다. 30년을 나만 보고 살았으면 이제 아버지 인생을 살 때도 되셨다 했더니 아버지도 점점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과 만나진 않는데 종종 통화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남편과 어머니 댁에 갔는데 소녀처럼 수줍게 웃으시면서 요새는 통화 정도는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개월쯤 흘렀을까? 어머님 표정이 좀 어두우시더라고요. 평소엔 참 소녀같이 웃으시면서 저희를 반겨주셨는데 힘없이 웃으시면서 들어오라고 하시길래 참 걱정이 되어서 이유를 여쭤보니까 아버지랑 통화는 여전히 하는데 만나잔 이야기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하신다고, 그냥 자기가 너무 연락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마지못해 받아주는 것 같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아니었습니다. 가끔 아버지 댁에 갈 때마다 어머님 이야기를 꺼내면 아닌 척 하시면서 기분이 좋아 보이셨거든요. 어머님이 아직도 곶감 같은 거 좋아하냐고 묻기도 하셨고, 만나잔 말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신 건 막상 만나시려니 쑥스러워서 그러셨거나 계기가 없어서 망설이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말했듯이 사돈이란 이유도 한몫할 거고요. 여보, 일을 어떻게 하지? 그 때문에 저와 남편이 머리를 모아 생각해 보았어요. 둘이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생각한 건 오랜만이었죠. 아무리 저희가 괜찮다곤 했지만 원래 성격이라는 게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기를 생각하니까 역시 저희가 자리를 마련하는 것만큼 확실하고 쑥스럽지 않은 일이 없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과 단둘이 만나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명목상으로도 가족 식사 자리였으니까요. 남편과도 상의를 했는데 남편도 좋은 생각이라면서 자기가 당장 식당을 예약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티는 안 냈지만 어머님 표정이 어두우신 걸 보고 마음이 많이 안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상견례 때보다 더 좋은 식당에 예약했습니다. 아버지께도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식사나 할까 해요. 갑자기 식사는 왜? 아버지, 어머님 많이 서운해 보이시던데요. 몇 달 동안 연락은 잘 받아줬으면서 만나는 건 계속 거부하신다고. 쑥스러워서 그러신 거 맞죠? 쑥스럽긴 무슨, 그런 거 아니다. 에이, 다 알아요. 부끄러우신 거. 그래도 어머님한테 그만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표정도 어둡고 많이 속상해 보이셨거든요. 아버지가 마음이 없다고 생각도 하시고요. 아버진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좀 잠기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게 끝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처럼 밥 정도만 먹고 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배웅할 때까지 아버지는 생각이 많으신 얼굴이었어요. 어머님이 아버지 앞에서는 마냥 밝고 소녀 같으셔서 전혀 그런 낌새를 못 느끼셨나 봐요. 지금이라도 알려드린 게 다행인 것 같기도 했어요.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힘든 티를 아버지 앞에서 안 내셔서 아버지도 그걸 모르셨던 것 같다고. 아마 달라지실 것 같다고. 했더니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막연하게 두 분 관계가 좀 더 나아지겠거니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에 아버지께 전화해서 넌지시 멋지게 차려입으셨으면 한다 이야기했거든요. 아버진 뭘 멋진 옷이냐 시큰둥한 반응이셨는데 제가 첫 월급으로 사드렸던 정장을 빼입으셨습니다.
참 솔직하지 못하시죠? 문득 어렸을 때가 생각났는데 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이러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표현도 많이 하시고 그랬었는데 표현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는 무뚝뚝해지신 것도 같아요. 결국 세월이 아버지를 이렇게 무뚝뚝한 사람으로 만든 거죠.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기도 하다가 이젠 어머님과 함께 하시면 예전의 아버지로 다시 돌아오실까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20대의 아버지로요. 그렇게라도 남은 여생 알콩달콩 사시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았어요. 말로는 아니라고 하시는데 차려입으신 아버지는 제가 모셨고 샵까지 예약하셔서 다녀오신 어머님은 남편이 모시기로 했습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저희가 먼저 식당에 도착해서 룸에 들어가 있었어요. 전 마냥 설레고 새롭기만 했는데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저랑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도 계속 힐끔힐끔 문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아빠, 그렇게 어머님이 보고 싶어요? 자꾸 문 쪽을 보시네. 너도 참 별걸. 그래, 보고 싶다. 됐냐? 아유, 이렇게 솔직하시기만 하면 좀 좋아? 이따 어머님 오셔도 그렇게 표현하시기에요. 됐다 그래. 그렇게 실없는 얘기를 하면서 한참을 기다렸을까. 문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륵 하고 열리는 그 소리요. 저도 아버지도 반사적으로 문 쪽을 쳐다봤는데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참 소녀처럼 아름다우셨거든요. 사진으로 배웠던 어머님의 젊을 적 모습만큼이나요. 아버지는 어머님 모습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보시기만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아버지가 일어나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조금 당황했던 것 같아요. 혹시 나가시려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했었네요. 그런데 다음 말은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숙자야. 아버지. 아버진 그대로 어머님께로 다가가 어머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사과하셨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미안했다고. 글자 하나하나에 미안함이 새겨진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저만 느낀 것은 아니었는지 어머님도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남편 쪽을 봤더니 남편도 표정이 일그러진 채로 괜히 다른 곳을 보며 딴청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숙자야, 내가 살면서 성격이 많이 변했지? 지혜 남 부럽지 않게 혼자 키운다고 그렇게 변했어. 네가 그런 모습에 상처를 받을 줄은 몰랐다. 민철아, 옆에서 연락해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대답하고 그랬던 게 아니야. 나도 남은 여생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 말로 하면 이렇게 쉬운데 하기까지가 참 오래 걸려서 미안해. 그 말을 들으시던 어머님께서 결국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희한테도 많이 티를 안 내셨어서 그렇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거예요. 남녀관계에 있어선 사실 자식들한테도 말하기가 뭐한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소가리를 하셨을까. 자꾸 어머님께 이입이 돼서 저도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을 닦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옆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도 이 상황이 감동적인 건지 슬픈 건진 모르겠지만 눈물을 엄청 흘리고 있더라고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다들 같은 마음이구나 싶어서 마음이 참 좋았어요. 온 가족이 우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웃긴 거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식사는 결국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말았어요. 울다가 밥 먹으면 체한단 말도 있잖아요. 이 좋은 날 체하면 안 되니까 대충 먹고 끝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님은 식사 내내 한 손을 꼭 붙잡고 계셨어요. 저희 부부는 흐뭇하게 그걸 바라봤고요. 어머님은 호호 웃으면서 저희한테 손을 보여주시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부끄러우신 듯 자꾸 손을 테이블 아래로 숨기시더라고요. 그 모습도 어찌나 보기가 좋은지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어머님께는 항상 웃음꽃이 피어 있고 아버지도 예전에 표현하시던 모습을 점점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커플룩 맞춰 입으시라고 선물도 드렸는데 부끄러워하시는 기색도 없이 잘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여기가 무슨 할리우드도 아니고 무슨 짓이냐. 집안 꼴 잘 돌아간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희 부부는 상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두 분의 삶을 돌아보면 온통 저희 둘 때문에 하셨던 고생뿐입니다. 자식 없었으면 재혼이라도 해서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자식이 있다고 이성은 쳐다도 안 보면서 살아온 지난 세월 솔직히 어머님도 아버지도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예 없었겠어요. 있었는데도 없었던 척 하셨던 거지. 전 이제라도 연애하실 거 하시면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 때문에 감정을 숨기고 사시는 일은 이제 없었으면 해요. 두 분만 행복하다면 저희 자식들은 어떤 것도 감수할 수 있거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저희 부부와 어머님, 아버지의 행복을 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이 왜 이리 서러울까요?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려서 요즘 삶에 낙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우울하고 해 뜰 때 눈 떴다가 해질 때 눈 감는 무료한 생활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늙어서 쓰지도 못할 몸, 하루빨리 저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제 이야기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다신 제 인생에서 결혼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첫 남편은 정말 인간 쓰레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매일같이 술이며 도박에 찌들어 있던 것은 물론이고 돈 한 푼 벌어오지 않고 오히려 제가 밖에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집안일도 다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대체 제 팔자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놈을 만나게 되었는지. 애초에 결혼 자체도 그리 원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기껏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 어거지로 결혼했더니 남편 놈은 저러고 있고 속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가장 중요했는데 남편 때문에 제 인생은 한 톨도 신경 쓰지 못하고 매일같이 남편 밥 뭘 차려줘야 할지, 집안일은 또 언제 다 해야 할지, 그러면서 또 돈은 언제 벌어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한동안 스트레스성 탈모도 왔었습니다. 그러고도 제 머리를 보고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야, 머리 너무 흉하다. 어떻게 좀 해라. 여자가 그게 뭐냐? 뭐라고? 당신 지금 그게 말이야 뭐야? 아니, 여자로서 관리 좀 하라고.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 정도만 봐도 아마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나마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습니다. 저한테 금방 질린 남편은 참다 꺼낸 제 이혼 요구를 아무렇지 않게 들어줬습니다. 물론 그동안 제가 고생한 비용에 대해서 단 한 푼의 위자료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전 그 당시 순수했던 건지 뭔지 위자료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큰 시련을 겪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건지 단지 그런 놈으로부터 제 인생이 드디어 해방되었다는 것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이제 다시는 결혼 같은 거 하지 않을 거야. 남자도 안 만날 거야. 첫 남편 만나고 정말 남자란 족속을 다 믿을 수가 없겠더군요. 물론 압니다. 이 세상에 좋은 남자들도 많고 자기 아내면 죽고 못 살아서 이것저것 잘해주고 가족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한 책임감 있게 구는 남자들 세상에 많다는 걸요. 그런데 이런 건 저로선 머리론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가슴으론 이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남편과 이혼을 했을 때가 33살이었습니다. 그래도 네 나이가 아직 많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니? 그래, 너 지금이야 전 남편이 너무 싫으니까 혼자 있는 게 좋다고 하지? 나중에 더 나이 먹고 그러면 분명히 외로워진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 한번 생각해봐.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제가 다른 사람과 다시 한번 결혼 생활을 하길 원했습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절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결혼 타령을 하니 아주 결혼이란 단어에 알러지가 생기겠더군요. 그래도 매번 단호하게 나는 결혼 같은 거 생각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에 절대 하지 말라고 못을 박아두니 나중에 가서는 제게 결혼에 대해 요구하는 사람도 차차 줄어갔습니다. 물론 저도 그 당시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지옥 같은 길을 제 발로 다시 걸어서 들어간다는 건 제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거의 7년간을 혼자 살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능력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나 하나 정도는 어떻게든 감당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풍족하진 않았지만 여자 혼자가 살기에 아주 빠듯하지도 않은 그런 평범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40이었던 제 나이에 비해 2살이 더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있던 식당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었어요. 그 손님은 식당에서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저에게 이성적인 관심을 표했습니다. 이따가 시간 되면 저녁에 밥이라도 한 끼 같이 하죠. 아니요. 일 끝나면 피곤할 것 같아서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남자를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가끔 가다가 자판기에서 뽑아왔다며 건네주는 커피 한두 잔이나 어쩔 수 없이 받아 먹었고 그 외에 밖에서 만나자는 요구를 할 때면 피곤하거나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한 번도 따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와는 별개의 문제였어요. 그냥 애초에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는 저였기 때문에 저한테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어떤 여지를 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남자는 제게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습니다. 당시 식당 사장님이 아이고 저렇게 미금 씨가 좋다고 하는데 한 번만 만나줘. 밥 한 번 먹는다고 어디 다른 거 아니잖아. 라고 할 정도였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저는 별로 마음에 없어요.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어도 그쯤 되니까 저도 그 남자가 신경이 안 쓰일래야 안 쓰일 수가 없더군요. 차라리 아예 인간적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고민도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가끔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제법 배운 사람 같고 그리 나빠 보이지가 않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정말 딱 한 번만 만나볼까? 그래, 한 번만 보고서 아닌 것 같으면 그때 바로 거절하자. 그러면 그 남자도 다시 나한테 만나보자는 이야기 안 할 거야. 결국 저는 그 남자가 저에게 대시를 시작한 지 약 반년 만에 그 남자와 처음으로 만날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서든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남자는 참 매너가 좋았습니다. 제가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하고서 맛집으로 데려가기도 했고 이야기를 하는 내내 유머가 있기도 해서 정말 오랜만에 다른 사람이랑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더 심란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데이트 내내 저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는 말을 계속했고 저도 그 남자가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이상 이전처럼 무작정 거부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그 남자와 2번째 결혼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결혼에서 없었던 아들까지 낳았죠. 평생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핏줄을 타고난 자식이 있을 거란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막상 배 아파서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출산을 해보신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내 자식이 처음으로 이 세상 빛을 본 순간 얼마나 감격스럽고 벅찬 마음이 드는지.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재혼한 남편이 워낙 가정에 충실하고
제가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구는 통에 전 이대로 아들과 남편과 셋이서 한 가족이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당신 오늘 또 늦게 들어온다고? 아니, 농사 지을 것도 다 끝났는데 무슨 일이 있다고 맨날 나가. 또 일한답시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들어오려 그러는 거지? 이놈의 여편네가? 내 발로 내가 나갔다 오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 내가 남편한테 잔소리하는 그 버릇 고치라고 했지? 너 때문에 집 들어오기가 더 싫어져. 알아? 네, 아이가 5살쯤이 되었을 무렵 남편은 변했습니다. 당시 저희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에 따라서 특별히 바쁜 시기가 있고 유독 한가한 시기가 있는데 남편은 농사일 자체는 열심히 했지만 언제부턴가 자꾸 다른 일이 있다면서 밖을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이가 다 크지 않았고 식사 차리랴 청소하랴 애 키우랴 몸이 3개여도 부족한 저는 되도록이면 남편이 집에서 저를 좀 도와줬으면 했는데 남편은 한 번도 저를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빠는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곧 들어오실 거야. 아이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차라리 집에나 있었으면 눈에라도 보이니 안심이라도 되지. 매일같이 밖에 나가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남편은 한번 밖에 나가면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게 뻔했죠. 아니 그럴 거면 애초에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만난다고 하던가. 왜 일을 하고 오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가선 아무 말도 없이 새벽 늦게 들어오는지. 하루하루 속이 터졌습니다. 그나마 아이가 있어서 버텼지 만약에 아이가 없었으면 진작에 일이 터지고도 남았을 거예요. 전 저에게 아이가 소중한 만큼 남편도 언젠가는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다시 예전처럼 다정한 남편이 되어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급기야 저에게 들키기까지 했어요. 숨길 생각도 안 하더군요. 동네에서 웬 젊은 여자 허리를 끌어안고 거나하게 취한 채 돌아다닌다는 걸 옆집 사시는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니, 남편이 그러는 거 모르고 있었어? 네. 이 양반이 애도 있는데 지금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운다고? 속상하고 서글펐지만 그만큼 화도 많이 났습니다. 난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농사도 돕고 집안일까지 다 신경 쓰는데 남편은 팔자 좋게 다른 여자나 만나고 있고 좋은 남편 만나서 호강하는 여자도 있는 판에 호강은커녕 콩가루 같은 집안에서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아가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너무 불쌍했지만 좌절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 남편의 바람 사실을 안 날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을 붙잡고 어떻게 간도 크게 동네에서 바람을 펴? 나 쪽팔리고 부끄러울 건 생각도 안 해? 라며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네가 여자답고 지고지순해야 나도 집 들어올 맛도 나고 내가 바람을 안 필 거 아니야. 너 같으면 너랑 살겠어? 에휴, 이런 더러운 집구석 다신 안 들어와.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홧김에 나간 거라고 시간이 좀 지나면 집에 돌아올 거라고 믿었지만 남편은 영영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전에 남편이 허리를 껴안고 돌아다니던 그 여자랑 도망간 것 같더라고요. 동네에는 그 소문이 파다했고요. 모두들 저를 불쌍하고 안타깝게 보더라고요. 허나 저는 그때부터 밭일과 식당 일을 병행하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저 굶는 건 상관없었지만 안타까운 제 아들만큼은 어떻게든 제대로 키우고 싶었어요. 제 아들 하나만을 위해서 정말 몸도 갈고 인생도 갈아서 살았습니다. 코피도 엄청나고 집에서 설거지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몇 시간 동안 못 깨어난 적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대로 골로 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읍내까지 가서 병원에 갈 만한 시간은 안 났고 그럴 만한 돈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프면 없는 시간 쪼개서 쉬면서 금방 나을 거라고 믿었고 때로는 정말 당장 휴식을 취해야 할 만큼 힘들더라도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쉬지 못한 적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오직 제 아들 때문입니다. 저희 아들이 공부를 엄청 잘했습니다. 작은 시골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냐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전 과목 만점도 여러 번 받아왔어요. 잘은 몰라도 시골 학교가 서울 학교에 비해서는 확실히 수준이 떨어지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교는 학교거든요. 아들은 제대로 된 문제집 같은 것도 몇 건 없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는 우리 아들만 성공하면은 바랄 게 없어. 아들이 그렇게 일취월장하니 부모로서 저도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참 컸습니다. 난 비록 이런 시골에서 능력도 가진 것도 없어서 농사나 짓고 식당 일이나 하고 있지만 내 아들만큼은 개천에서 난 용이 되어서 서울로 가서 보다 더 큰 사람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아들을 더욱더 채찍질하기도 했어요. 아들이 돈 많이 벌어와서 어디 부잣집 사모님처럼 호강하는 것까진 바라지 않았지만 아들이 성공을 하면 실패한 제 인생도 보상을 받는 느낌이 들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대학에 가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말을 잘 들었어요. 비록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조금씩 반항도 하고 제 말을 안 듣는 경향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말하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은 대학교 입학 확인서를 받자마자 조금씩 변해버렸습니다. 참고로 제 아들은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합격한 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날 정말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뼈 빠지게 노력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젠 나에게도 예비 의사 아드님이 있다고. 비록 내 결혼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그렇게 좋게 끝나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번듯한 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런 기대감이 아들에겐 어찌 보면 부담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사실 제가 노력을 한다고 해봤자 정말 잘 사는 집의 부모에 비해서는 턱도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의대에 간 것은 아들인데 전 한동안 아들이 의대에 갈 수 있었던 것에 제 지분이 참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대에 합격한 게 무슨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다른 집 애들은 삼시세끼 보양식 차려주고 문제집도 수십 번 사주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데 엄만 그러진 못했잖아요. 내가 의대에 합격한 거는 내가 잘해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코피 터져가며 공부한 결과라고요. 엄마가 아니고요. 아들이 처음 이런 이야기를 한 날, 전체 고생은 하나도 몰라주는 아들이 너무 밉고 서러워서 살면서 아들에게 처음으로 크게 화를 냈습니다. 배은망덕한 녀석이라면서요. 그러나 아들도 그동안 살면서 쌓인 게 많았는지 제 말에 제대로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학 시기에 맞춰서 서울로 올라갔죠. 그 이후 아들은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10번을 전화해야 한 번을 받는 수준이었죠. 그나마 전화를 해서 안부 좀 묻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좀 하려고 하면 아들은 그런 대화가 전혀 하고 싶지 않다는데 제게 필요한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용돈이 부족한데 용돈 줄 수 있어요? 그래, 알겠어. 아들이 의대 갔는데 용돈이나마 턱턱 줄 수 있는 부모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제 사정은 그때도 그리 나아져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주지 못하거나 주더라도 기껏해야 몇만 원 정도 보태주는 게 전부였죠. 그럴 때면 아들은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친구는 부모님이 매달 100만 원씩 용돈도 주고 등록금도 다 내주시는데 나는 겨우 용돈 하나도 제대로 못 받고 이게 뭐야? 부잣집 친구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는 아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라고 왜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부모 마음 다 똑같습니다. 내 자식에게는 세상 최고로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거.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해서 안 그래도 마음에 짐이 있었는데 아들이 그렇게 한 번씩 제가 미안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짚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처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의사가 되고 나서도 이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다른 집 애들은 의사가 되면 부모님이 병원도 차려주고 그런다는데 자기는 병원 차릴 돈이 없어서 남의 병원 들어가서 일해야 한다고요. 사실 아들이 대학에 입학한 순간부터 저희는 말만 부모 자식이었지. 실제 관계는 그것보다 훨씬 더 못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아들한테 미안하니까 연락을 하지 못했고 아들은 아들대로 제가 부모로서 영 믿음직스럽지도 않고 무언가 뒷바라지를 해줄 수도 있는 처지가 아니니 저에 대한 기대가 없었죠. 아들은 아마 제 생각을 안 했겠지만 그래도 저는 매일같이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요새 날도 더운데 건강은 잘 챙기고 있으려나? 걱정이 되네. 저도 다른 집 부모 자식들처럼 자식이랑 하하호호 웃으며 친한 관계가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당장 그런 관계로 만들어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나중에 아들이 조금 더 나이를 먹고 나면 늙은 제가 안쓰러워서라도 부모 대우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 기대가 박살이 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전 아들이 결혼식을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 순간까지 아들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냥 알아서 연애를 하고 다니겠거니 했죠. 사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여자친구 소식 한번 들은 적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저한테 다짜고짜 전화를 해가지고는 저 결혼해요.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결혼식은 따로 안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엄만 그냥 저 결혼하는 것만 알고 있으세요. 라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무슨 아들놈 결혼식을 이렇게 통보받는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 전화를 받는데 오묘한 감정이 밀려오더라고요. 난 도대체 아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렇게 힘들게 키웠건만 수치심과 이상한 생각들이 제 머리를 잠식해 갔습니다. 전화가 끊기고도 한동안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벙쪄 있다가 다시 급하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엄마한테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돼가지고는 며느리가 있는 것도 몰라서야 되겠어? 결혼식은 안 하더라도 한번 인사는 하러 와. 엄마가 맛있는 거 차려둘게. 와이프 될 사람 외국에서 유학 중이에요. 지금 당장 한국으로 올 수도 없을 뿐더러 워낙 바쁜 사람이라 인사는 힘들어요. 부모가 엄연히 있는데 결혼을 혼자 정한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며느리 얼굴조차 볼 수가 없다는 게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별 수가 있나요? 전 그러면 혼인신고하고 나서 꼭 한번 소개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뒤로는 아들한테 대체 언제 전화가 올까 기대가 되더군요. 하지만 제게 들려온 소식은 아들의 전화가 아니라 친척의 문자였습니다. 삼촌 결혼식 하는 거 왜 안 알려줬어요? 삼촌 SNS 안 봤으면 결혼하는 것도 모를 뻔했잖아요. 그날 가면 되는 거죠? 아유, 말씀을 하셨어야지. 모를 뻔했어요. 어? 결혼식을 한다고?
아니, 분명 제 아들은 결혼식을 안 올리고 그냥 혼인신고만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결혼식이라니. 저는 처음 듣는 소식에 놀라서는 무슨 결혼식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친척이 제 아들이 SNS에 청첩장 사진을 찍어 올려놓고는 자기 결혼한다고 결혼식에 와달란 식으로 글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저 인터넷 스마트폰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든 묻고 물어서 그 글을 확인해 봤습니다. 친척이 잘못 안 것이길 바라면서요. 그러나 아들은 정말로 결혼식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식장도 잡혀 있었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날짜도 잡혀 있었고, 대충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한 내용 같은 걸 보아하니까 이미 어지간한 사람들한테는 청첩장도 나누어 준 것 같았습니다. 진짜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인 제가 결혼식을 몰랐단 얘기는 아들 입장에서는 저를 애초에 혼주석에 앉힐 생각조차 없었단 거였죠. 다른 거는 아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다 들어주었고 가끔 아들이 너무 속이 상하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제가 부족함이 많은 부모였으니 그 죗값이라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식은 도저히 아니더라고요. 그래, 설마 내가 부모인데 결혼식에 갔다고 해서 화라도 내겠어? 그래서 저는 관광버스 2대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척을 포함해서 제가 아는 사람들을 잔뜩 불렀어요. 저는 그걸 믿고 아들 결혼식 날에 맞춰서 빌린 관광버스에 사람들을 잔뜩 태우고 함께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내심 아들이 결혼식장에 방문한 저를 보면서 저에게 결혼식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서 찔리고 미안해하기를 바라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 날이니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 좋으니까 하객들을 잔뜩 데리고 간 저에게 고마워하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람들을 데리러 우르르 결혼식장에 들어갔을 때 이미 시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줄에 보는 사람도 놀라고 이미 일찍 들어와서 아들의 결혼식을 보고 있었던 하객들도 웅성거렸습니다. 누구세요? 그리고 며느리 부모님으로 보이는 여자가 일어서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전 제가 아들의 엄마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순간 문득 눈길이 간 혼주석을 보고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쪽 혼주석에는 웬 남자랑 여자가 앉아 있었거든요. 아들은 저에게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부모를 연기해주는 사람들을 불러와가지고는 저 대신 부모님인 척 앉혀놓고서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아들의 엄마임을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엄청난 갈등을 겪었지만 분위기상 제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수밖에 없었고 결혼식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돈댁은 소위 말하는 격식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어머니란 이야기에 놀라 자빠지더군요. 처음 보는 얼굴의 며느리는 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고 아들은 마치 들키고 싶지 않은 걸 들켰단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그 결혼식 상황을 글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군요. 여기저기 웅성거리는 소리, 아들의 표정, 그리고 며느리 사돈댁 표정. 그리고 저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창피하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미 동네에서 저는 아들에게 버림받은 여자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네도 창피해서 못 걸어 다니고 있어요. 결혼식이 끝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전 아직도 아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일방적으로 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꾼 지 오래인 것 같고 제 쪽에서는 아들과 관련된 그 어떤 정보도 얻을 수가 없네요. 제가 많이 잘못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부모로서 아들 결혼식에 간 건데 이렇게까지 연이 끊길 일인가 싶기도 하고 참 인생 헛산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남편,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까지. 정말 저 너무 외롭습니다. 정말 어느 누구에게라도 의지받고 싶습니다. 정말 살고 싶습니다.